봄날은 간다는 한 20% 정도만 대사, 80%는 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대사. 연기할 때 술 먹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송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움 될 때까지만 마셔. 이 사랑하는 장면을 찍는다. 그러면 그때만큼은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올드보이 이우진은 내가 만든 게 최고구나.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것도 나이 차? 네. 글쎄, 뭐 영화는 다 가짜인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BTV 이동진의 파이어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무척 기쁜 날이고요. 유지태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유지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척이나 오랜만이어서 진짜 오랜만이죠. 네, 정말 반가웠습니다. 처음 뵌 게 한 25, 6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세기 때 뵌 것 같아요. 네. 동감 때 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주유소인가요? 동감인가요? 네, 그때 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비질란테 때문에 또 좋아하십니다. 네, 이제 막 네. 오픈했고요. 네. 11월 8일이니까 며칠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조원이라는 배역인데 사실 이제 피지컬이 워낙 중요한 배역으로 맞습니다. 원작 네. 웹툰에서부터 최강 캐릭터. 네. 네, 피지컬뿐만 아니라 네. 이 정신세계까지 최강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외형적으로 좀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네. 20kg, 15, 16kg 정도 증량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인생 최대 몸무게이실 수도 있겠네요. 저의 인생 최대 몸무게는 여자는 남자입니다. 아, 그때 일부러? 네, 102kg까지. 102kg요? 네. 근데 뭐 키가 190 가까이 되시니까. 티가 많이 안 났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근육으로 좀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44%까지 근육량을 좀 채웠던 것 같아요. 네. 아까운데요? 이 기회에 이제 만든 그 몸으로 또 뭔가 그런 또 배역을 맡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이제 비질란테 2가 내후년 정도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 배우가 이렇게 피지컬이 좋을 수 있다. 남주역을 포함해서 외국 배우들한테 좀, 외국 관계자들한테 좀 어필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또 뭐 디즈니 플러스의 시리즈니까 네네. 또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네네. 사실은 노르웨이에서 활동하셔야 돼요. 체구나 이렇게 뭐 등발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네. 그래서 외국 배우들과 이제 연기로 네. 경쟁을 했을 때 네. 전혀 꿀림이 없다. 네.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네. 언어가 결코 연기의 장벽이 될 수 없다. 이런 걸 좀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뭐 사실은 유지태 배우님을 모셔서 제가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주마간산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집중적으로 저도 너무 두 편의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요. 또 이제 20여 년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 영화사에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50여 년, 100년 지나도 이 영화들을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그런 고전이 된 것 같고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바로 올드보이 그리고 이제 봄날은 간다. 이 두 편입니다. 사실 이 두 편이 나온 게 하나는 2001년 영화고 하나는 2003년이니까 네. 20년 조금 지났는데 네네. 저도 어떤 자리에서 저도 이제 한 30년 이렇게 영화 계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한국 영화 겪었던 최전성기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제가 보통 2003년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영화의 창의력이 가장 뛰어났던 시절에 맞아요. 또 98년도에 데뷔하셔서 가장 열정적으로 영화를 찍던 시절에 이 두 편의 걸작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저는 복이 많은 배우죠. 네. 그 훌륭한 감독님들을 정말 피부로 느꼈다는 건 그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오늘 이런 그 컨셉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 두 편의 뛰어난 영화에 대해서 유지태 배우님 모시고 20년 만에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봄날은 간다가 2001년 작품이니까 네. 그 작품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봄날은 간다에서 유지태 씨의 모습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다른 모든 뭐 연기도 너무 좋지만 거기서 안에서 유지태 씨는 정말 유지태 씨의 가장 멋진 모습이 담긴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을 지금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허준호 감독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들고 계속 그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요. 네. 이 상우라는 역할은 그 당시에 유지태를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좀 많이 차용을 하고 싶다. 진짜 너의 모습, 진짜 너의 생각, 진짜 너의 사랑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가장 닮아 있는 역할이 이 상우이기도 합니다. 네. 이 영화를 가장 최근에 보신 건 언제이신지? 최근에 이제 네. 뭐 여러 요청들 때문에 네. 이제 보기도 했었고 동네에서 하는 뭐 비프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 또 상영을 해서 그랬었군요. 네. 네. 최근에 좀 보긴 했었는데요. 볼 때마다 이제 어떤 아이고 생각이? 순진하다. 네. 아이고 네. 이 순진한 유지태야. 네. 아이고 순진한 이상우야. 네. 배역도 그렇고. 네. 아. 네, 제가 좀 순진한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유지태 씨를 묘사할 때 저도 예전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소년스러움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측면. 그 영화가 또 특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자체가 이 두 배우가 워낙 뛰어나기도 하고 또 거기 뭐라고 그럴까요? 로케이션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산사에도 가고 이제 물가에도 가고 대숲에도 가는데 촬영할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런 장소들을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그 촬영 방식이 이제 감독님의 어떤 감성을 채우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현장의 어떤 만들어진 현장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가서 느끼고 여기서 이런 장면 찍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하는지 봐야 되겠다. 네. 이런 방식이었어요. 앤토니 심. 예.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네. 라이스 보이 슬립스. 네네. 네. 네. 그 영화 감독이 또 그런 방식으로 또 영화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독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왜 이렇게 풍경이 많이 담겼냐 이런 질문을 받았더니 사실은 시나리오에는 그런 장면이 없었는데 현장에 가서 느끼고 나니 이건 꼭 찍어 놔야겠고 편집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상업 영화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2003, 4년 네. 정말 한국 영화의 절정기 때는 정말 감독에게 모든 것을 맡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촬영 방식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좋은 풍경과 좋은 연기가 담겨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라이스 보이 슬립스에서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막 이렇게 찾아가는 그 여정을 맞아요. 생략하지 않고 다 그대로 네. 보여주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 영화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자연들이나 산사의 풍경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네. 풍경으로 남아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사실 한국 영화 찍을 때 비화들도 있죠.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산으로 가는 건가요? 네, 이제 뭐 옆산으로 가기도 하고 저기 전봇대 좀 뽑아놔 뭐 이런 것도 이런 그렇지. 비화들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영화에서는 감독이 중요하다라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네. 또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진호 감독님 자체가 이제 촬영에서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컷을 정확하게 오케이를 정확하게 외치지 않는다면서요. 맞아요. 그럼 배우 입장에서는 그 장면에서 어쨌건 주어진 대사를 다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컷이나 오케이 사인이 없으니까 연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애들립이나 대사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게 너무 놀라운 게 영화를 찍은 걸 알고 봐도 저걸 어떻게 애들립으로 했을까 이런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봄날은 간다는 한 20% 정도만 대사를 저희가 대본 속 대사를 사용을 했었고요. 20%요? 80%는 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게 내가 라면으로 보여도 만든 대사. 네. 근데 그게 너무 절묘하잖아요. 네, 라면 먹고 갈래요? 이거. 네. 라면 먹을래요? 이 대사도 현장에서 만들어진 대사고요. 그래요? 그 대사는 누가 만드셨나요? 그거는 서로 이렇게 리허설하면서 어떤 대사가 더 좋을까? 시나리오에서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현장에서 이제 라면 먹을래요?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고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라면으로 보여?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제대로 갈등을 보이는 첫 장면이죠. 차 안에서. 상대방이 이제 와서 네가 무슨 약속이나 있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와서 라면이나 끓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라면으로 보여? 이렇게 답변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라면 먹을래요 같은 그 장면은 사실 이제 뭐 희대의 명대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영화에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랑 이 두 대사가 제일 유명한 대사가 됐는데. 그러게요. 근데 은수는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 먹고 갈래요? 라는 말과 라면 먹을래요? 라는 대사는 이제 완전히 다른데. 결이 다르죠. 네, 은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너무 한국적이고 너무 친밀하면서도 네. 쉽게 변할 수 있는 일회용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때 저희 배우들과 감독님이 최대한 그 센시티브한 부분, 연기적인 부분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촬영을 할 때 한 4시간 이상 얘기를 하고 촬영을 하고 또 그날 있을 때. 네네네. 네네. 그래서 하루에 2커트 촬영할 때도 있었고 네. 감이 안 온다 그러면은 뭐 내일 네. 찍을까요? 오늘 은 네. 그냥 회 한 점 하면서 네. 이렇게 네. 해도 되는 그런 현장 분위기였기 때문에 한국 영화의 좋은 시절이네요. 그렇죠. 참 그렇게 영화를 또 찍을 수 있다면 사실 영화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좋은 추억 만들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배우 입장에서 좀 짜증도 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허진호 감독님처럼 정확하게 디렉션을 주지 않고 더군다나 이분이 약간 완벽주의적으로 특정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촬영하게 하고 이러면 배우 입장에서 약간 된 것 같은데 왜 다시 하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네, 근데 저로서는 다른 감정으로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었으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연기 외적인 부분들 그리고 다른 연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에 좀 뭐랄까요 함축되어 있고 이렇게 좀 절제를 해야 되니까 좀 아쉬운 지점이 많았었는데 봄내는 간다 때는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제가 생각한 어떤 그림들을 좀 영화에 잘 녹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배우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마치 이렇게 퍼즐 게임 하는 것 같다. 미로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정답이 나올 때까지. 정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이 없으니까 미로에 빠져 있는 기분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석규 씨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인터뷰를 할 때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이제 허진호 감독님의 첫 번째 작품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마당에서 파 씻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뭐 30번을 찍었나 40번을 찍었나 맞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너무 짜증이 났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었더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저희도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장면이 고무신 이렇게 돌리는 장면 있잖아요. 할머니 나가시는. 그거가 한 30번. 고무신을 왜 30번을 돌려야 하나요? 어떤 감정이 고무신도 연기를 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 주는 장면도 저희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물 주는 장면도 한 30번 찍었던 것 같아요. 고무신 돌리는 건 누가 돌리나요? 손이 제가 돌린 것도 있고, 뭐 아무튼 다양하게 버전이 이제 상호 버전도 있었고 은수 버전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보면서 이제 허진호 감독님은 사실은 지난 30년간 이제 한국의 수많은 멜로 영화들, 좋은 영화들이 많았지만 결국 멜로 영화의 가장 깊은 골을 파거나 가장 높은 산을 쌓은 사람은 허진호 감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 인터넷 고장났다. 잘 이해하지 아니, 못했어요. 인터넷 안 된다고.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계속 끊긴다고. 잘 이해. 에이, 바보야. 지금까지 만난 챗봇은 내 마음도 몰라주는 바봇. 이제 비월드의 챗봇 챗비가 해결해드릴게요. 인터넷과 셋톱박스에 문제가 생겼나요? 원격으로 세밀하게 진단해 해결해드릴게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안내하거나 서비스 매니저 방문 신청도 도와드려요. AI 챗봇 챗비를 지금 비월드에서 만나보세요. 허진호 감독의 멜로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 봄나는 간다가 특히 뭐 저는 사실 21세기 한국 그 멜로 영화 중에 최고봉이 이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이영애 씨에 관해서 또 질문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그러면 이영애 씨랑 계속 사실 두 분의 이야기인 건데 영화가 당시 이제 만나게 되어서 같이 연기를 했던 이영애 배우님이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영애 선배님은 뭐 지금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저의 최고의 여배우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영애 선배를 꼽을 것 같아요. 역시 그렇군요. 그 현장에서의 어떤 연기뿐만 아니라 그 태도, 그리고 사람의 어떤 품고 있는 향기,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촬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카메라 앞에서가 아니라 두 분이 어차피 계속 이제 영화가
세트에서 찍지도 않고 또 로케이션을 다니고 네. 이러다 보면 같이 이렇게 얘기하실 기회도 많았을 텐데. 너무 배려심이 많고 배우라는 사람들은 그 품격이라는 게 참 네네. 중요하거든요. 예. 어쨌든 영상에 있어서 좀 뭐랄까 이게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학의 형태라고 할까요? 예술을 담고 있는 예술을 전달하는 어떤 전달자인데 네. 그 배우한테 있어서의 그 품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 네. 그건 뭐 배우가 오롯이 자기가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선택하고 네. 근데 뭐 이영애 선배님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완벽한 여배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이영애 배우님을 떠올렸을 때 저는 이제 와 저런 연기를 하시느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제 전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온 거죠. 네. 근데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이제 사랑하는 연인 입장에서 숙취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날 아침에 북엇국 끓여주시잖아요. 네네. 영화 속에서.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술 깨라고 그렇게까지 다 해주는데 일어나서 그거 먹기가 귀찮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을 뒤집었든지 안 먹는다고 하는데 네. 짜증을 내는데 뭐 극중에 그 상호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면서 약간 토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짜증을 낸 다음에 상대를 연인을 무마시켜 주는데 네. 손을 딱 뻗어가지고 이렇게 팔을 툭툭툭 건드리면서 상대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가라앉혀 주는 네. 자기가 짜증낸 게 미안하니까 네. 그 연기라는 거 보면서 저런 게 디렉션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다 이 배우들한테 좀 맡겨지는 방식이었으니까 네. 그 이영애 선배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애티튜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네. 예전에 만났을 때 감독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다른 영화랑 같이 두 편을 찍고 있었는데 그 전날 다른 영화를 촬영하다가 약간 액션 같은 상황을 하다가 얼굴에 멍이 든 거예요. 그래서 멍이 드니까 그 상황에서 얼굴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연기했대요. 근데 연기를 하면서도 그런 디테일이 나와서 감독님도 현장에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던데. 네, 일단 허 감독님도 그 연기한 것에 대해서 그 디테일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뭐 저희 한국 영화 감독 중에 최고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영애 선배님이 갖고 계시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삶에 대한 태도, 타인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수준이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애들립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정말 전설처럼 들리는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하니까 라면하고 소주하고 같이 먹으면 재밌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사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상우의 어떤 그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네. 이게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 네. 대사도 만드셨다면서요? 거의 다 저희가 현장에서 만들어진 대사니까요. 네. 네. 평상시에 라면하고 소주 같이 드세요? 아니면 그 대사가 어떻게 나오나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면하고 소주는 이거 대단한 네. 실력자의 영역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연극 네. 이제 무대를 좀 많이 만들고 막 그러면서 네. 라면이랑 소주 동료들하고. 네, 동료들하고. 네. 그리고 또 약간 취해서 연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영화에서 은수도 그렇고 상우도 그렇고 취해서 연기하는 장면에서는 실제로 술을 좀 먹었죠. 먹고 했다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저러다가 약간 동선이 흐트러지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배우들이 술을 꽤 많이 먹었으니까. 네. 근데 허지로 감독이 굉장히 놀란 건 은수도 그렇고 상우도 그렇고 두 배우 모두가 영화 속에서 연기할 때 그렇게 취했는데 대사나 동선이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카메라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배우는 배우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이게 이제 그 홍상수 감독님도 이제 술 먹는 장면에서 술을 좀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여쭸어요. 네. 이게 이렇게 연기할 때 술 먹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홍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움 될 때까지만 마셔. 정답이네. 이거 완전히 이렇게 뭐죠? 이게 목소리가 들려요 지금 홍 감독님 버전으로. 네. 도움 될 때까지 마시면 돼. 네. 그럼 허진호 감독님 그 연기하실 때도 그럼 어느 정도 술을 드시고? 허 감독님도 그렇고 홍 감독님도 그렇고 약간 가짜 연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예, 진짜를 좀 담아내고 싶어 하시는 사실주의 감독들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술 취한 연기를 연기하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배우는 그 상황에서 술을 마실 때도 이게 조절을 하겠네요. 조절을 할 수밖에 너무 많이 없고. 먹으면 안 된다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필름 네네. 그 소리 네. 이게 사람을 좀 약간 그 소리에 맞춰서 돌게 하는 게 있고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네. 네, 긴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수를 하면 다시 또 돌려야 되고 네. 필름 값이 날아가고. 네. 네.
지금 디지털에서는 그런 컷에 대한 개념이 좀 그러네요. 사라졌는데요. 네. 예,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 필름의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컷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배우뿐만 아니라 스태프까지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촬영을 하곤 했었습니다. 멜라 영화가 결국은 살아남는 그런 어떤 하나의 가장 강력한 그 요인이 있다면 정말로 그 배우 두 사람이 극 중에서 정말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그런 영화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 이제 그 초반의 어떤 부분이나 두 사람이 막 좋아지던 시절에 그다음 뒤에 이제 막 스티슨 어떤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네. 이 영화에서 이제 저는 어디서도 제가 그런 기획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1세기 한국 영화의 가장 낭만적인 장면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서로 한 명은 강릉에 있고 한 명은 서울에 있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술 취하니까 자기의 연인이 보고 싶잖아요. 네. 그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전화하는데 그 쪼그려 앉아서 전화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궁색함. 궁색하고 초라한데 네.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게 보이는 네. 거예요. 그 연기할 때 일단 기억나시죠? 납니다. 네. 근데 진짜 봄날은 간다는 네. 제 마음속에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찍혀있는 듯한 느낌이 그 장면 찍을 때는 어떠셨어요? 동료들이 볼까봐 사실은 쭈그리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네. 내가 이런 걸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제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네. 생각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 장면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면은 결국은 새벽이 이렇게 뿌요하게 오는데 네. 그때 봄이잖아요 또. 네. 근데 이제 자기의 여인 이 상우가 온다고 하니까 은수가 이렇게 약간 쌀쌀한데 네. 새벽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오니까 뛰어가서 네. 두 사람이 이제 껴안는 장면인데 그 장면 일단 그 맥락도 너무 아름답거나 설레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제가 약간 좀 이상하게 왜곡되는 것 중에 하나는 두 분 키 차이가 20cm가 넘게 나잖아요. 네. 근데 유지태 씨가 너무 반가우니까 이영애 씨를 극 중에서 이제 은수를 확 껴안는데 키 차이가 너무 나니까 허리가 꺾이면서 휘청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만약에 이 사랑하는 장면을 찍는다 그러면 그때만큼은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시기예요. 네. 지금도 연기할 때 뭐 만약에 조언 같은 캐릭터를 하면 네. 피지컬이 중요하다 그러면 피지컬부터 변형을 시켜야 된다는 어떤 네. 그런 저의 철학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장면만큼은 좀 진짜 누구보다도 사랑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이제 촬영을 한다는 것은 영화 속의 상황만큼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닐 거고 수많은 스태프들이 밤에 기다리고 있으면 고생할 거고 네. 그 장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번 촬영을 했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힘든 부분이 일이지 않습니까? 배우 네.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촬영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제가 너무 들었습니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뭐 10번, 20번, 30번 이게 이 고통스럽게 촬영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이제 찍는 거고 네. 우리가 진실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저는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 봄날은 간다 올드보이 때문에 제가 사실 영화에 평생 좀 몸 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정말로 배우로서의 어떤 보람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꼈습니다. 작품이었군요. 사실은 그 라면 먹고 갈래요만큼 유명한 대사가 이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인데 네. 저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 바로 직전의 대사가 이제 상대방이 자기한테 이제 이별을 선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선고받게 되니까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너나 사랑하니? 라고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인터벌이 한참 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쳐다보지 않은 채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고 이렇게 한숨처럼 툭 던지는데 그때 연기할 때 혹시 뭐 기분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게 뭐 그 장면에 이게 진짜 감정을 담아내고 싶었었고 그래서 한 마디 한 마디가 사실 뭐 제 몸에는 남아 있잖아요. 네. 그 대사들이 연기했던 그런 말들, 생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상황으로 몰입이 돼요. 그만큼 좀 진실되게 연기를 하고 싶었고 대사가 아닌 진짜 말을 하고 싶었던 영화였으니까요. 네. 봄날은 간다가 그렇게 로맨틱
행복하기만 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사랑이 굉장히 생로병사가 있다면 굉장히 쓰라린 어떤 현실적인 그쵸. 사랑의 네.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상호는 어떻게 보면 첫사랑을 한 거죠. 네, 첫사랑이죠. 깊게 사랑을 깊게 했다는 측면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제 생각에 은수를 성장시키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은수는 이미 경험이 굉장히 스스로가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면서 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사랑이 자기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네. 상호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을 하고 나서 너무 쓰라린데 끝날 때쯤 되면 사실은 사람으로서나 사랑으로서나 성장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은수가 상우에게 정확히 상처를 냈어요. 예. 상처를 냈고 네. 이게 상처가 이렇게 딱 나면은 이게 이런 상처가 나죠. 이게 비질란테 때문에 만들어진 상처인데요. 네. 이렇게 상처가 나요. 아이고, 네. 이게 회복이 돼도 이렇게 상처가 보이는 그러네요. 거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상우에게는 은수가 첫사랑으로 아마 평생 그렇겠죠.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보면 이렇게 사운드 채집을 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는 걸로 네. 끝나는 걸 보면 그 사랑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은 거죠. 상우한테. 뭔가 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뭔가 자기가 깨달음 같은 걸 느끼지 않았어.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조금 자유로워졌다. 뭐 이런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 예. 은수라는 사람을 진짜 네. 사랑이라는 게 많은 게 내포돼 있잖아요. 네네. 예, 거기에는 섹슈얼리티도 있고 네. 인간애도 있고 네. 또 이제 관계에 대한 어떤 네. 우정도 있고 우정도 있겠네요. 예, 많은 게 있는데 이제 그냥 그 어떤 한 부분 한 영역이 아니고 몰입을 지나서 그냥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인생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호와 은수의 사랑이 한 예를 들어서 한 20년쯤 지났을 때에 그 버전이면 어떨까? 리처드 네. 링클레이터의 그 비포 시리즈처럼 네, 맞아요. 그런 논의가 실제로 약간 있었다면서요? 제작진도 그렇고 이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네. 또 다시 그때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저도 그렇고 이제 20년 후에 상우와 은수는 어떤 상황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네, 개인적으로 봄날은 간다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세 분이 다시 뭉쳐서 감독님까지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작품이 나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허 감독님의 어떤 정말 진수를 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봄날은 간다에 관해서 제가 막 생각나는 대로만 여쭤봤는데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괴롭혀드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영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올드보이입니다. 네, 올드보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영화 역사상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 이제 지금 기생충이 나와서 그런데 기생충과 올드보이 두 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최근에 중편 톡투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네. 그게 감독으로서 만드셨죠? 네, 감독으로서 네네. 만들었는데요. 네, 거기에서도 두 감독님이 언급이 됩니다. 아, 대사 중에 나옵니까? 네네네. 어떻게 나오나요? 이제 재미교포 감독인데요. 실제로 제가 주인공이 네. 중앙대에서 박사를 지금 공부를 하는데 네네. 저의 이제 그 박사 동료가 네. 네.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네. 이제 한국에 와서 영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네, 그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나는 박찬욱, 봉준호를 만나보고 싶다예요. 예. 네. 만나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예요. 네. 예. 단지 그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영화를 찍으면 제 3의 박찬욱, 봉준호처럼 그런 어떤 능력을
그리고 자기를 인정받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환상을 갖고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오늘 인터뷰 연장선상에서도 그 작품 보면 재밌겠다. 톡토 작품 말씀을 나중에 이제 드렸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은 올드보이가 나온 게 2003년도인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도 박찬욱 감독님을 이제 깐느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칸 영화제에서 이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기도 했고 네, 네. 그리고 제가 그로부터 한 1, 2년 지나서 이제 미국의 USC라는 대학으로 가서 방문연구원으로 1년간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 그 영화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열이면 한 7, 8명이 올드보이 얘기만 하는 올드보이,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영화에 관한 인상을 결정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됐고 이제 그로부터 10수년 후에 다시 기생충이 나오게 된 거죠. 네, 네. 올드보이를 생각하시면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딱 20년 됐네요. 저는 최근에 그 올드보이 이제 20주년 때문에 행사가 있었죠? 예, 네. 박찬욱 감독님과 이제 최믹 선배를 음. 만났는데 이제 최믹 선배님이 오랜만에 유지태 군을 만나니까 군.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상황이 딱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예, 저는 28살 아이고. 청년이었으니까 네.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마흔 중반 때 어떤 동기생으로 나오는 어떤 그 부담감이 네.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2003, 4년 때는 네. 감독이 정말 최고였단 말이에요. 네. 예, 최강 권력. 예, 거기에 그 연기의 신 최민식 이랬으니까 부담이. 네, 제가 많이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이게 영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네. 예, 그 감독님의 어떤 깊이를 알아가는데 상당히 재미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올드보이에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그 우진이라는 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우진하고 극중에 오대수하고는 사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네. 두 사람 나이 차이가 극중에서 2살 차이예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두 분이 14살 차이시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연기하실 때부터도 2살 차이의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아무리 그래도 배우가 20대 중반하고 4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그래서 쪽의 부담감이 어떠셨어요? 중압감이 상당히 컸고 네. 어떻게 하면 그 나이의 갭을 좀 채울 수 있을까. 뭐 정해진 대사 있고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은 또 허 감독님과는 다르게 그 완벽주의자. 예, 자기 대사 이외의 것은 허용을 잘 안 하고 그러네요. 싶었어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컷을 하면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달라. 네. 다른 연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디렉션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연기는 내추럴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컷을 하더라도 연기를 하려는 습성이 이제 몸에 뱄던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또 박찬욱 감독님 스타일로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네. 예. 박찬욱 감독님의 그 어떤 완성도 있는 미장센, 네. 정교한 네, 이런 영화들, 뭐 히치콕,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뭐 알드리치, 네. 뭐 이런 서부 영화서부터 유럽 영화까지 다양한 어떤 그렇죠. 그의 세계를 피부로 느껴보는 게 상당히 재밌었고 자극이 됐었습니다. 네. 올드보이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떠올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그 올드보이의 이야기를 이제 볼 수 있는 수많은 각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오대수가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당하는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복수를 당하는 얘기잖아요. 네. 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굉장히 난폭하고 강력한 시나리오인데. 근데 올드보이는 사실 그 나이도 저하고 안 맞아서 제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예, 네. 차순위도 아니었죠.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지원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그런 배우였어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남극일기라는 영화에 네. 캐스팅이 돼 있던 상황이었고 예, 그 전에 언급됐던 배우 선배님들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최민식 선배가 다른 선배님을 캐스팅을 하고 싶어서 힘을 좀 실어달라, 예, 같이 좀 있어달라 하면서
그 캐스팅 자리에도 제가 있었어요. 네. 야, 네. 그런 거 기억하기 이게 만나는 그런 거 쉽지 않으실 텐데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선배들 좀 이렇게 제가 선배들한테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네. 많이 막 선배들이 하자 그러면 뭐, 왜 그래요? 좀 네.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실제로도. 네. 근데 예, 좀 힘을 좀 실어달라.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 그리고 나, 그리고 이제 최민수 선배님, 그리고 이제 그 선배님, 네. 그리고 또 이제 강호 형, 뭐 이런 몇 명이 네. 있었어요. 네. 예, 근데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이제 네. 제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자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그 후에 며칠 뒤일까요? 네. 예, 한 달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시나리오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저를요? 이런 느낌으로 일단 나이 이제, 차이가 안 맞으니까. 네, 저를요? 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봤는데 네. 뭐랄까요? 이렇게 그냥 첫 마디가 너무 멋진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무조건 난 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유지태 씨 말고 다른 분을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 영화는 사실 붙어 있었게 멋지게 연기를 하셨고,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두 분이 14살 차이지라는 걸 의식을 하지 못하고 영화를 봤어요. 그 당시에. 네. 그때 제가 이제 박 감독님한테 이게 나이 차 때문에 제가 너무 좀 이게 생각이 깊어지고 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또 음성이 또 이게 바로 네. 들리는 것 같네요. 네. 나이 차? 네. 글쎄, 뭐 영화는 다 가짜인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럼 여기 보톡스라도 좀 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네.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의 말이 박찬욱 감독님 말이 또 맞았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배우는 좀 뭔가 이렇게 연기를 할 때 정말 그 대사 이상으로 그 장면 이상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네네. 구성진 연기를 하고 싶고 그건 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고 싶다와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배우로서 정말 훌륭한 연기를 하고 싶다는 그 순수한 어떤 그 열정,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채우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약간 그래 올드보이 이우진은 내가 만든 게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클레옹페랑이라는 이제 단편 영화제에 네. 제가 이제 장님은 무슨 꿈을 꿀까요가 초청이 되어서 단편 영화? 이제 네. 가게 되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올드보이의 출연 배우라고 하니까 심사위원까지 맡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제가 그 클레옹페랑 편집장과 편집위원장과 이제 여러 이제 감독님들 뭐 이렇게 만났었는데요. 이제 올드보이를 보신 이제 관계자 그리고 뭐 그 위원장님이 이제 저한테 사인을 받으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네. 이 DVD를 이렇게 올드보이 DVD를 이렇게 네. 내밀면서 좀 사인을 해달라.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네. 이렇게 사인했는데 이제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여쭈었더니 네.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는 정말 그 영화 속에서 너무 아름다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아름다운데 이 네. 영화에서는 정말 아름다웠어. 아름다웠어. 네.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지만 이 영화 속의 이우진은 네. 너무 아름다운 역할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내가 그때 이우진, 유지태가 갖고 있는 그 젊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우진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연기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영화에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모습 그 자체가 어쩌면 이우진으로서 최고치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우진과 오대수의 극중의 나이가 2살 차이다라는 건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의식을 하지 않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영화에서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리얼하게 다가와서
박찬욱 감독님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극 중에 우진이라는 사람은 누나가 죽는 순간 성장이 정지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수십 년이 세월이 지나서 소년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이 캐릭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는 감독 예술이고 감독이 정말 뛰어났죠. 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님은 뛰어난 연출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 또한 너무 많이 느꼈었고 그 연장선에서 이우진이라는 캐릭터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올드보이를 뭐 안 보신 분이 거의 없겠지만 못 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영화의 몇몇 장면들이 워낙 이제 유명한 그런 짤막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네. 펜트하우스에서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것 같은 네. 근데 몸을 약간 새우처럼 거꾸로 이렇게 세우는 네, 메뚜기 자세. 메뚜기 자세라고 네. 하니까 약간 깨는데요. 그 너무나 그 장면 자체가 일단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보기가 어려운 장면, 불가능할 것 같은 장면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던 장면이었는데 네. 박 감독님이 그 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장면을 소화하기 위해서 네. 원래 원작에서는 네. 이 수영장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연출하지 말고 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수영장을 만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서 수로로 바꾸셨다고. 그래서 네. 다른 운동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좀 그로테스크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가의 메뚜기 자세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촬영 2달 전이었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하지? 막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한번 해보려고. 네. 뭐 정말 열심히 좀. 뭐 그래도 좀 도움을 받으셨겠죠? 다른 어떤 장치에. 네. 근데 메뚜기 자세는 네. 그 당시에 아무리 찾아도 할 수 네.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몇 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마이클 잭슨도 안 될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많이들 챌린지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아, 그 그래요? 자세를 이제 네. 해보겠다고. 그걸 하면 정말 아주 출중한 요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네. 너무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네. 송강호 선배가 네. 그만 좀 시키라고. 허리 부러지겠다고. 본인은 뭐 또 반칙광에서 그렇게 또 다 해내시는 그러니까요. 분이. 예. 네. 그래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뭘 저렇게 고생을 해. 피아노 줄 해. 피아노 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도움을 받으셔서. 네. 또 거기서 이렇게 헤드폰도 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실 제가 오늘 헤드폰에 사인 받았습니다. 뭐 그러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뭐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또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드보이 이야기에서 이제 이우진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은 박찬욱 감독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년 같은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잔인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여린 상처받은 소년의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실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복수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양면을 그렇죠. 연기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소화하는 배우 입장에서. 일단 이우진이 자살을 함으로써 오대수의 사과를 받질 않겠다. 네. 이런 의미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겠네요. 네. 난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그 이우진의 그 하나하나의 그 표현이 너무 이 사람들이 이 통속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연기하기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보통은 뭐 어떤 인물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이런 성정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을 거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원인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행동을 했을 거다. 뭐 이런 뭐 공식은 아니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는데 이우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내 누나가 이제 죽음을 당했고 나는 이제 성장이 멈춰 있는 어떤 소년의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버렸고 매 순간 매 1초 1초마다 그 복수를 꿈꿔왔다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만화적인 접근 방식일 수도 있으면서 그걸 또 영화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박 감독님한테 이제 여쭈면 콘티를 봐. 이렇게 거기다 있어. 말씀해 거기다 있어. 근데 네. 당시에 그 프로덕션 시스템이 네.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네. 예, 영화가 네. 도제 시스템으로 네. 약간 감으로 아까 이산이 아닌가 봐요. 뭐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영화 현장이 그 당시에 올드보이 찍었을 때가 제가 8편째 영화였는데 네. 네. 이게 이제 그 콘티가 이게 실사용되는 어떤 현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박찬욱 감독님은 거의 그대로. 거의 그대로 완전 완벽 콘티를 그리셨으니까요. 네. 네, 심지어 여기 거리까지 다 재고 렌즈까지 다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제 촬영을 했었으니까 콘티에 다닌다는 말이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맞는 네. 거예요. 예. 이 인물은 사실 이제 복수라는데 복수라는 자기 마음은 이미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미 어떻게 보면 괴물이 된 거잖아요. 네. 그 마음은 이제 그야말로 황폐해진 건데 그러면서도 본인이 15년 걸려서 짠 그 시나리오 그대로 덫에 그대로 걸려드는 게 굉장히 쾌감을 느끼기도 하죠. 네. 이우진 입장에서. 그렇겠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기가 맞춰놓은 어떤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당하는 그 오대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코미디 영화를 보듯이 예, 그런 반응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약간 스스로가 약간 신적인 느낌? 네, 신적인 이런 걸 느낌. 받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그걸 영화 속에서 너무 인상적으로 연기하신 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오대수가 이제 펜트하우스에서 심지어는 꼬리를 흔드는 연기까지 해가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그 장면 바로 직전에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오대수에게 이 뭐라고 그럴까 이게 포인터 같은 걸로 그린라이트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바로 그 표정이신데요. 네, 그렇게 할 때에 저기 그 앨범을 보면 네가 모르는 엄청난 말이 있어 이런 건데 그때 그 표정이 사실상 개를 부리는 주인의 표정에 장난스러운 표정인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오대수가 또 심지어는 꼬리를 흔드는 행동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한 20년 전이니까 20년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우진이 약간 천박함, 그 소년에서 그렇죠. 오는 그 그렇죠. 천박함이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항상 이렇게 모든 게 다 정제돼 있고 모든 게 다 절제돼 있고 모든 게 다 계산이 돼 있는데 이런 표정과 이런 행동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희한한 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인위적이면서 양식적인 연기일 수도 있고 범나는 간다의 정반대로. 근데 그게 또 이 영화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상황에서 심장이 안 좋은데 리모컨을 누르면 심장이 정지하게 되어 있다고 사전에 말을 해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오대수가 뒤에서 그 리모컨을 누르죠. 근데 누르면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이상한 소리가 나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얼굴에 굉장히 이렇게 눈을 양쪽으로 이렇게 굴리면서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 같다는 표정을 보여주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보여주셨던 그런 표정이나 아까 포인터를 했을 때 특정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한 디렉션이 있나요? 연기 디렉션이 아니면 생각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좀 배우의 해석을 감독이 관찰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촬영을 했었고 또 다른 표정 없을까?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연기가 또 없을까? 이렇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제가 올드보이에 좀 저희 연기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을 지금 20년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그 당시에는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꺼려져서 얘기를 안 해왔는데 이 부담 때문에 좀 더 유연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예를 들면서 그냥 잊어버린 거야. 뭐 이렇게 하는 대사라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이렇게 딱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부담 같은 거가 없는 상황에서 연기를 했으면 조금 더 유연하게 구성지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나이에서 오는 그 부담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비질란테를 찍으면서 주혁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혁이가 이미 비질란테의 김주영 모든 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남주혁 씨가 부담감을 느끼면서 연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왜 그 당시 그렇게 많은 부담감을 느끼면서 연기를 했을까.
예, 감독이 요구하지도 않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담감을 왜 느끼면서 연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그 올드보이는 뭐 명장면 투성이잖아요. 네. 너무 많은 명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에서 이제 연출적으로 너무 감탄하고 좋아하는 장면이 뭔가 하면 우진이 스스로 이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과거에 합천댐에서 그 누나의 손을 놓는 장면하고 네. 교차해서 약간 초현실적으로 표현이 네. 되어 있죠. 미장센이라는 게 뭔지 그쵸, 정말 그쵸. 영화에 네. 좀 진술을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네, 뭐 편집이라는 측면이나 촬영이라는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네. 굉장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장면에서 과거에 누나의 손을 놓치고 자기의 손을 들어서 맨손으로 이렇게 총 쏘는 신용을 하면 네, 네. 현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총을 맞고 죽는 장면으로 네.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첫 번째는 일단 기술적으로 스스로가 머리에 총을 쏘고 죽는 사람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서 스스로가 이제 아주 짧게 나오는데 이번에도 다시 보게 되니까 그 총의 반동 때문에 몸이 튕겨져 나가거나 총을 맞은 직후에 본인의 어떤 당황하거나 놀란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연기는 사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게 말이 좀 이상한데요. 네. 아니, 이제 네. 저는 좀 디테일 연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네. 이게 막 여기 총을 맞아서 연기가 나오면 연기를 느끼는 이유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죽어갈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들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네. 예, 캐릭터를 이제 네. 만나게 되면 네. 정말 깊이 있게 뭐 파고드는 배우들은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 힘든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이제 최종 책임을 지는 건 감독이고 감독님을 배제할 수가 없죠. 네. 예. 그 영화의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뜻하는 대로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동과도 같은 신 이런 느낌인데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제 깊은 내면의 황폐함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스스로가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누나를 놓치는 장면에서는 이제 막 엄청난 뭐 클로즈업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올드보이의 많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블로킹의 측면에서 유달리 유지태 씨가 전면에 카메라를 보는 방식으로 클로즈업에 가깝게 선체 연기를 하고 사건이 뒤에서 펼쳐지는 그런 그 구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디포커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앞에 이제 네. 인물과 뒤에 인물이 동시에 포커스가 맞는. 네. 근데 이제 전면에서 연기하시는 전면에서 쪽이잖아요. 연기를 하는 쪽이죠. 예. 그런 연기를 할 땐 좀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어떤가요? 일단 그게 CG니까 네. 이제 반복을 했어야 됐고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 감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어떤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올드보이가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기술 외에도 그 장면마다 정말 그 깊이감, 영화적 깊이감이 정말 큰 영화고 네. 라고 생각을 해요. 위대한 영화를 영화라고 보는 뭐 생각해요. 쾌감이 네. 굉장하죠. 네네. 네. 모든 게 좀 다 담겨있는 80년대 그 헐리우드 시스템, 네. 스튜디오 방식의 장면서부터 그 벽지, 뭐 안토니오니 닮아있는 그 벽지서부터. 네. 뭐 벽지가 네.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마치 이건 어디서 왔고 그 박찬욱 감독의 몽따주와 오마주가 다 그 영화 속에 녹아져 있는 네. 그런 거 파악하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네. 그리고 연기자가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일 수 있죠. 네. 연기자로서 그 우진이라는 역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영화에서 보면 오대수가 말 많이 해서 처벌받는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이유로 말이 당신이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15년 동안 엄청난 복수를 하는 얘기인데 우진의 입장에서 정작 우진이 말을 훨씬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영화에서 보면 오대수는 말 별로 안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사를 또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저쪽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보 사이에서 어떤 비대칭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극적으로 과시적으로 그 앞에서 쏟아내는 방식으로 연기를 하셔서 사실 대사량이 굉장히 많아요. 많았어요. 네. 그런 연기를 하시긴 어떠셨는지. 이게 일반적인 연기 스타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설명하는 게 네네. 진짜 연기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 연기는 연기를 하다가 진짜 실제 감정과 자기의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 약간 변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설명 같은 경우는 그렇겠네요. 네, 감독에 따라서 정말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사를 정확하게 하는 걸 원하는 네. 쪽의 감독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달하고 음. 또 연기는 연기처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네. 네, 구성진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또 많은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지금의 올드보이가 네. 탄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연기는 감정에 이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특정한 배역이 극 중에서 어떤 상황을 연기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그냥 기술적인 숙달이라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봄날은 간다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사과 깎으시잖아요. 네네. 사과를 굉장히 잘 깎으시더라고요. 안 깎이게 이렇게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요가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감정에 이입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시는지 일반적으로 연기하실 때요. 저는 연기할 때 일단 뭐 사과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원래 그렇게 잘 깎지는 않으셨어요? 원래 잘 꺾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살림하는 배우. 아니 거기서도 왜 봄날은 네. 간다에서도 보시면 그 산사에 갔을 때 할머니가 고봉밥을 주잖아요. 밥이 네, 엄청난 네, 걸. 네. 근데 첫 술 드시는 걸 보는데 이렇게 숟가락으로 딱 해서 김을 이렇게 찍어서 바로 네. 드시는데 야 저건 숙련되게 김 먹는 방법이 아니면 안 나오는 것 같은 네. 그런 그- 생활의 달인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디테일들을 보면 정말 그거를 일부러 영화를 위해서 무슨 김 찍는 연습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아, 예. 근데 네. 뭐 허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연의 제 모습을 좀 많이 담고 싶어 하셨고 네, 또 허 감독님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 네. 밥 먹는 방식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기 좋은 부분을 좀 보이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 연기자로서는 뭐 제가 작품을 맡게 되면은 좀 많이 깊이 있게 다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메소드를 하고 싶은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아무래도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다 좀 통용되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저도 그렇게 배워서인지 역할을 맡게 되면 일단 그 사람으로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 동시에 쓰면 느려지는 인터넷. 이젠 기가로 뻥 뚫어보세요. 와이파이 요금 면제, 출동비 면제, 랜선 동시 접속은 세대. 이것이 바로 기가 찬 속도와 기가 찬 혜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클릭. 올드보이의 이우진이라는 캐릭터를 단순하게 이제 빌런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네. 근데 굉장히 풍부하고도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입체적인 인물이겠지만 사실 이제 유지태 씨의 어떤 연기 필모그래피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몇 번의 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란 말이 이제 이상한데 왜냐하면 너무 소년스러우시니까 생각보다 악역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심야 FM에서도 그러셨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한테는 이제 툭방전설에서 네. 그 배역이 사실은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 맥주병을 손을 때릴 때의 그 연기 이런 거는 정말 저도 그 당시에 유지태 씨 연기를 십몇 년을 본 사람인데 저분이 저런 연기를 저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하는구나라는 걸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 연장선에서 그 질문 한번 드려보면은요. 그러니까 실제로 툭방전설을 찍을 때 네. 사우나에서 네. 다른 진짜 조폭이 나를 잡겠다고 온 적이 있었어요. 아, 배우인 줄 모르고요? 모르고 등치만 보고 몸에 있는 상처만 보고 이제 만들어진 상처만 보고 현장인데. 예. 네. 진짜 조폭인 줄 알고 진짜로 저를 이렇게 예,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또 그런 걸 또 찍는 동안에 약간 이입하다 보니까 표정도 약간 험악하고. 험악하고 느낌이 이제 그런 뿜뿜 막 그런 느낌이 나오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배우는 네. 이제 그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좀 최대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죠. 네. 예. 근데 제가 얼굴은 좀 순진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소년 같죠. 근데 네. 이런 사람이 그런 식의 연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신선하게 보는 게 아닌가. 배우 입장에서는 약간 더 쾌감도 있을 것 같아요. 의도하진 않습니다. 항상 네. 의도하진 않는데 네. 이상하게 악역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요번에 비질란테도 좀 네. 악역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테두리 바깥에서 신선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제는 좀 약간 중의적인 느낌의 악역은 조금 질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어서요. 좀 다른 캐릭터를 좀 인생 캐릭터를 이제 좀 더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편을 집중적으로 여쭤봤는데요. 제가 또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지금 최근에 그 한국 배우분들, 많은 분들이 감독으로 데뷔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그런 어떤 유행이라고 그럴까요? 뭐 꼭 유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 이전부터 사실 연출 쪽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도 하고,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 네. 단편 영화, 중편 영화 많이 만드셨잖아요. 네. 감독으로서는 현재 어떤 기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상업 영화만이 아닌 영화들, 그 영화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네. 울림을 줄 수 있는지를 좀 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저는 배우를 하면서 영화를 배웠고 네. 예, 피부로 느꼈고 이 현장 경험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다른 식의 표현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네. 존 카사트 베치 같은 네. 사람, 네. 리차드 링클레이터 같은 감독, 이런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독립 형태의 어떤 표현의 영화들. 눈에 그려지네요. 네. 어떤 영화를 지향하시는지. 네. 네. 그런 영화들이 정말 소중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 영화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영화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는데, 어쩌면 우리가 아는 영화의 명맥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독립 영화일 수 있다. 그래서 독립 영화를 많이 지향하고 있고요. 네. 근데 독립 영화라고 해서 예술 영화를 칭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예, 독립이면서 상업성이 포함된 영화도 있을 수 있다. 뭐 항공주도 그런 케이스고 그렇죠. 화차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좀 만들고 싶고 일단은 영화 언어로 뭔가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인터뷰를 마치는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이 두 편에 걸출한 한국 영화의 고전으로 남은 작품 놓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한국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참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지금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 행복한 배우라고 생각해요. 한국 영화가 가장 크게 경쟁력이 있었을 때 네. 제가 배우로서 참여를 했고 지금도 사람들이 추앙하는 박찬욱 감독님, 허준호 감독님, 김대승, 장윤현, 홍상수 수많은 작가 감독들과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네. 저한테는 정말 큰 자산이고 네. 저에게는 잊지 못할 어떤 경험들이었고 추억이었습니다. 네. 아마 물론 저보다 더 좋은 감독님들과 많이 작업하신 배우분들도 있지만 네. 어쨌든 저는 한국 영화의 진수를 맛본 배우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 연기를 통해서 제 작품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국 영화의 얼굴이 되어 주셔서 너무 사실은 관객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오늘 너무 진솔한 말씀 또 이제까지 안 알려졌던 어떤 뒤의 이야기들까지 풍성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봄날은 간다와 올드보이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